이 글은 자크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의 독후감이에요. 데리다는 이 독후감의 권두원, 제일 앞에 글을 갖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강연은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 연속 특강의 일환으로 1998년 4월 영어로 발표되었다. 이 사람은 불어로 글을 쓴 사람이죠. 프랑스 철학자죠. 나는 내일의 대학에서 주로 예술학과 인문학을 논하는 자리에 초대받아 왔다. 강의의 첫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직업의 미래 혹은 조건 없는 대학. 인문학에 힘입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 내일의 대학. 내가 데리다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아탑의 학문 연구에 머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영문학 전공인데 데리다는 프랑스 철학자예요. 약간 전공을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데리다가 말한 내일의 대학은 기존의 근대 국가 체계의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하는 데 공헌해온 기존의 대학 제도, 이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해체하여 재구축한 새로운 대학 제도를 말해요. 그런 대학 제도가 지금의 시대에 근대와 서로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세상, 탈근대 거치라고 믿기 때문에 데리다의 논리 체계를 존중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영문학자임에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대의 핵가족 제도를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탈근대 가족 양상을 제한할 수 있어야 개인의 행복이 되찾아지겠죠? 지금은 혼란스럽죠. 세계 전체에 무의미한 전쟁을 계속 유발하는 근대 국가의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인류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대 대학의 체제가, 이게 왜 문제냐면 대학, 특히 인문계열 학과들의 졸업생의 미래의 직업, 더 나아가 직업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거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 직업의 미래 혹은 조건 없는 대학, 요 얘기 그 얘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직업의 미래,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학, 이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대학이 유의미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살아남아 있을 것인데, 이건 근대 대학의 조건에 맞춰 있는 대학 제도가 아니라 그런 조건이 없는 대학이어야 한다 동의해요. 그 제목이 조건 없는 대학이에요, 이 책이. 그때 조건은 이런 조건이죠. 근데 이런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인 전환의 선봉에 서야 하는 학문 분야가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에 힘입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필자는 이런 데리다의 의견에 거의 전부 동의하는 학문 후속대지만, 어, 하나 차이점은 데리다의 지혜가 대학의 현실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데리다는 이렇게 실천하는 데까지는 안 나갔거든요. 2007년 과천대학 영문과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인문학에 힘입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여 직업을 미래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의 대학 체제 내에서 기존의 조건과 관계가 거의 없을 대학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시개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그거를 결과물이 2020년대 발간된 공부를 왜 하는가? 영시개론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데리다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돼요. 이 강연은 필경 신념 고백 같을 겁니다. 마치 어떤 교수가 자기 습관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겠다거나 배신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허가를 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하는 신념 고백 말입니다. 철학자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강의의 시작 부분이죠. 근데도 귀납법이 아니라 핵심의 내용이 글의 첫 부분에 나오는 연역법의 형식인데, 그죠? 근데 같을, 마치, 처럼
처럼 문학적 수사법의 은유인 그 수사법의 은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모호하게 일부러 모호하게 펼치는 것 같아요. 그지? 근데 그거는 하이데카를 일컬어 근대의 마지막 철학자이며 팔근대의 첫 번째 철학자라고 말했던 데리다가 자신도 그렇게 역사 속에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필자가 위에서 사용했던 근대와 탈근대라는 용어를 뚜렷한 구분을 데리다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탈근대라는 용어에 또는 탈근대라는 그 시대의 전적인 신뢰를 표명하지 않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탈근대라는 용어가 포스트 모던이라면 예술운동의 무리하고 과격적인 논리에 점유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탈근대로 해석되죠. 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탈근대 시대를 실제 세계인 양 헛되이 존재한다고 전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데리다는 4차 산업 이런 거 잘 못 견디고 못 보고 왔죠. 데리다가 같은 이나 철험 등의 은유법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려는 논리체계를 설명하는 이런 대학 강의에 있어서 그 동료 대학 교수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으려는 전략이기도 하죠. 자기가 먼저 가 있고 넌 쫓아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필자는 동료 철학자의 동의를 필요해서 현실적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저는 철학자가 아니니까. 또는 데리다가 이처럼 선봉에 서서 어렵게 개척해놓은 새로운 길을 다소 안전하게 거기까지 갈 수 있잖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근대를 벗어난 탈근대의 징후가 훨씬 뚜렷해진 거를 사회 전체가 느끼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필자가 좀 더 과감하게 탈근대라고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는 용어죠.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과감한 용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데리다가 이 책을 위해 처음에는 직업의 미래라는 제목을 처음에 붙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못 말하고 조건 없는 대학으로 바꿨던 이유와 정반대되는 이유 때문이죠. 데리다가 모호했던 거를 나는 정확하게 음, 정확하게 직업의 미래라는 제목을 거꾸로 붙이려는 거죠. 데리다는 미래의 대학이 아주 너무 늦게 구현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은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대학은 원칙적으로 또한 대학의 공표한 소명과 공헌한 본질에 근거해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점유를 일삼는 모든 권력에 비판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인 것 이상 그 이상으로 저항하는 최후의 장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소비 IT 산업 등 4차 산업의 선진국이어서인지 아니면 필자가 후속자에 대해 속하기 때문인지 필자의 역사 감각, 특히 미래 감각은 데리다보다 훨씬 급박해요. 좀 전에 언급했던 저서의 서문에서도 말했듯이 역사는 너무 늦게 온다기보다 너무 빨리 온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데리다가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묘사했던 것처럼 미래에 조건 없는 대학 같은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필자는 이미 와 있으며 아직 와 있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와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현재 대학생들이 직업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꿈꿔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데리다가 미래의 대학생들의 직업의 미래를 말하고 싶었지만 에피스테메의 혁명 같은 그러니까 사고방식 전체 혁명 같은 대전환을 수행한다는 엄청난 과업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자였으니까 대학제도라는 대학제도의 변화라는 추상적인 과정에 몰입하여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이념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필자는 데리다의 선행 노력 때문에 데리다를 인용함으로써 그런 노력을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직업의 미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방향을 가진 미래의 직업에 대해 어, 그런 교육적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근대 대학제도 안에서 탈근대를 예비하려는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실험 고백 같아 보이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의 태제나 가설이라기보다 선언적인 안가주망, 신념 고백의 형태를 띤 호소가 될 것입니다라는 설명에서처럼 이론 강의의 태제나 가설이라기보다 현실 속의 실천을 위한 안가지망의 선언을 위한 호소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론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도. 그러니까 이 신념은 곧 대학에 대한 믿음이고 대학 내부에 존재하는 내일의 인문학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는 이어지는 문장에서처럼 팔근대 시대를 위한 이론 구축 작업은 물론이고 현실 세계의 실천 방안도 대학 체계, 특히 인문학에서 시행되어야 돼요. 오늘의 인문학이 근대 인문학이라면 내일의 인문학은 탈근대 인문학일 거예요. 필자가 근대 인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시개론의 수업에서 탈근대 시대라는 미래의 작업을 위한 직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척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날 쇄신되고 갱신된 인권선언과 인류가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념 등에서처럼 인간 고유의 것에 관한 관념, 인본주의와 인문학에 대한 역사적 관념 모두의 토대를 둔 개념은 인문학을 말해요. 이는 근대 대학이라는 이 말을 통해 호화롭고도 복잡한 중세 이후에 두 세기에 걸쳐서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춘 국가들에서 지배적인 모델이 된, 다시 말해 고전적이 된 유럽식 대학 모델이라는 근대 대학 제도의 일환이에요. 근대가 대학이 중요한 일을 했죠.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데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으로 나중에 바꾸었지만 직업의 미래 혹은 조건 없는 대학, 인문학에 힘입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앞에서 제시한 긴 제목은 우선 대학이 조건 없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때 조건 없이라는 구조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대의 조건 없이 이거죠. 할근대 대학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하나지만 또 하나는 대학이라는 게 원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중세의 억압을 벗어나게 한 근대 이데올로기 창조에는 전통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대학은 진리를 직업으로 삼습니다. 대학은 진리에 대해 제한 없는 참여를 선언하고 약속합니다. 확실히 진리의 위상과 변화는 진리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토론들, 합치로서의 진리나 계시로서의 진리, 이론적, 진위, 진술적, 언술 대상이나 시적, 행위, 수행적 사건 대상으로서의 진리 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바로 대학 안에서 그리고 인문학 소속의 학과들에서 특권적인 방식으로 논의됩니다. 대학이 진리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근대 대학이 인본주의의 진리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근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체제가 되었어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인식과정의 변화에서 큰 공헌을 세웠던 대학 제도가 이제 탈근대 시대에 이르러 진리의 위상의 변화가 또 한 번 혁명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대학 제도가 새로운 인식 체계 구축에 큰 공헌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데리다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임무에 최적화된 분야가 바로 인문학이겠죠. 기존의 근대 인문학이 새로운 인문학으로 거듭해서 나야만 한 이유는 근대 인간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탈근대 시대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와는 따라서 어떤 인간화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과연 그렇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제 가설의 모티브 중 하나이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 신념 고백의 형식을 한 저의 태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오로지 새로운 인문학의 공간에서만 그 자체로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논의되고 다시 고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인문학을 통해 제가 듣고 이해하는 것을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번역자인 조재련 교수는 이 책의 핵심 용어이자 대리자 철학의 핵심 용어인 디컨스트럭션을 기존의 해체가 아닌 탈구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1992년 등단 직후 시인 등단 직후 현대 시사상이라는 책
잡지를 통해 또는 데리다와 바르트 등 탈구조주의 프랑스 철학을 소개하는 데 참여한 뒤에 1998년 데리다의 해체를 위한 대표적인 해설서인 조나단 컬러의 해체 비평을 번역하여 해체론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였고 2009년 한국문학평론집 해체론의 시대를 펼쳐낸 필자로서는 데리다의 해체론을 대표하는 해체라는 용어를 굳이 피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조재종 교수가 구조주의를 이어받는 탈구조주의라는 유럽적인 해석관념을 간주하기 위해 탈구조주의라는 어색한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근대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위한 핵심 체제로서의 대학이 갈 길에 있어서 우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기존 체제에 대한 혁명적인 도전이 무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프랑스 혁명 등 근대에 과격하게 이를 데 없는 혁명적 전환 방식이 지금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외파가 아닌 내파의 방식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 태제의 귀결은 이렇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저항은 수많은 권력을 가진 대학과 대립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즉각 국가 권력, 따라서 국민국가의 정치적 권력과 이를 분리할 수 없는 주권이라는 국민국가의 환상과 함께하는 권력이죠. 이는 국민국가 일반과 세계 시민권 너머로 확장되면서 어떻게 대학이 범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일 수 있는지를 앞서 보여줍니다. 경제적 권력,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자본의 집중, 미디어적,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문화적 권력 등등과 요약하면 도래할 민주주의를 한계 짓는 온갖 권력과 대립하는 일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대학, 즉 인문학의 전략은 기존의 이론적 비판으로서의 비판의 전통적 사유도 아닌 물음의 형태, 즉 질문하기로서의 사고가 지닌 권위조차 아닌 장소로서 무엇보다 질문하기를 피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지체하지 않고 숨김없이 탈구축 해체에 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라고 데리다가 바로 이어서 결론지어 정리한 이유는 그의 해체론의 목표가 대학을 비롯한 근대기구의 외부에서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해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해체론이 테레이가 아니라는 점이 위력이 있고 그래서 아직도 대학의 주류를 점유하고 있는 근대적인 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해체의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 공적으로 모든 것을 말할 권리로서의 문학, 허구의 방식일지라도 비밀을 유지할 문학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신한 고백의 교수를 묘사할 때 문학적 수사, 은유라는 문학적 소사를 동원했던 이유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의 핵심 분야가 새로운 인문학인 이유예요. 저는 오늘날 대학을 위협하는 대학 안에서도 특히 일부 학문 분야를 위협하는 혼란기에 이러한 저항의 힘, 공공공간에서 모든 것을 말한다고 과정된 이러한 자유가 인문학, 발전시켜야 하는 전통의 저편에서 그 정의를 전련하고 해체하고 조종해야 하는 개념이라 부르는 것 안에서 유일하게 특권화된 장소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조건성의 원리는 애초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문학에 현존합니다. 인문학만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탈근대 시대에 새로운 인식체계의 구축을 위한 활동 영역일 수 없다는 건 사실이겠죠. 인문학에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임무, 즉 기존의 세계 인식체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전통의 저편에서 그러한 전통에 대한 저항의 힘을 공공공간에서 당당하게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정의를 정연하고 해체하고 조정해야 되는 개념을 연구하는 분야. 이런 과업을 위해 인문학만이 유일하고 특권화된 장소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학이 인문학의 대표적인 활동이며 애초부터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중세 신권 중심에서 근대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으로서의 에피스템의 혁명적인 전화에 있어서 원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도 인문학이 특권화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체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심지어 이를 요청하는 것에도 저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체를 다 불편해해요. 그래서 지금 조재리 교수도 해체란 말을 안 썼는데 독자를 위해서 안 썼는지도 모르겠죠. 영토 회복을 위한 저항의 자리로 더 나아가 유사하게는 일종의 시민 불복종의 원리로 나아가 어떤 상위법과 사유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화의 원리로 대학에서 인문학에서 특권화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의 인간 중심에서 탈근 제로의 타자 포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인문학이 특권화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중세에서 근대의 변화처럼 기존의 인식 체계에 대한 상위법의 정의와 상위법과 사유의 정의라는 고차원에서 불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새로운 인문학의 임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행위를 대표하는 이름이 해체이며 이러한 해책 작업은 이론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민의 불복종의 원리와 같다는 영토 회복의 정의 자리가 될 정도로 새로운 인문학은 실천적 차원에서도 제대로 작동돼야 돼요. 데리더는 이 책, 아니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이 강연의 목적이 전 세계의 대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해체론의 새로운 인문학, 자라의 해체론이 새로운 인문학의 핵심 원리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여기서 이러한 저항, 불화의 정의를 여러 법 위에 있는 법에 따라 간혹 명하는 것을 사유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것은 사유라고 하는데 생각한다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이것은 또 해체를 작동하게 하거나 해체를 정의로서 고취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 권리를 넘어서는 정의에 기초한 이런 법 권리. 우리는 이들의 공간을 제한 없이 열어주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주권을 갖는 무조건성이 역사 가운데 취할 수 있었던 모든 규정된 양상을 해체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근대 사회의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전혀 새로운 소위 탈근대라고 임시로 정의할 수 있을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문학의 행동 원리가 사유예요. 사유가 그냥 보통 쓰는 사유가 아니죠. 여기서 쓴 말은. 이 사유가 대학 연구의 핵심 연구 역량이 돼야 되니까 인문학이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새로운 사유는 칸트를 비롯한 근대적 사유를 넘어서니까. 그래서 데리다에 보면 다 칸트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칸트를 읽는 건 근대적 사유니까. 이러한 사유를 이러한 저항 혹은 인하 불화의 정의를 여러 법 위에 있는 법에 따라 간용명하는 것을 사유라고 합시다라고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나 불화의 정의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 법 위에 있는 법에 따라 정하는 거죠. 기존의 법이 아니에요. 기존의 인문학적 사유라기보다는 그런 사유에 저항하고 불화하는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유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유가 아니죠. 이중적이에요. 이러한 사유의 핵심 전략은 데리다의 해체론 중 그중에서도 해체다. 이게 또 용어가 자꾸 해체하고 엮여서 그래서 나는 그냥 해체라고 쓰겠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 요거는 뭐 아까 한 얘기 다시 반복이니까 데리다 그리기에 어려운 점은 관습적으로 이해한 용어를 이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유도 조금 전에 그랬었죠. 이를 구명론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이름 이론이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새로운 이 세대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용어들을 아직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새로운 개념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보편적인데 예를 들면 데리다의 문장 중에 뭐가 있냐면 There is police and police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 틀린 문장 아니에요. 비문법적인 것 같지만 기존의 경찰과의 경험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교통경찰이 판단하는 과정은 뚜렷하게 이중적이에요. 첫째, 교통법규에 의한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위반자, 지금까지 그래했던 상황을 기억하는 독자에게 정지 명령을 내리고 다가와요. 이것이 경찰의 임무 또는 권리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경찰이 있어요. 위반자를 만난 교통경찰은 위반자의 위반한 상황, 즉 컨텍스트, 맥락을 살펴보고 어떤 때는 봐줘요. 그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법칙금의 처벌 수준을 결정하죠. 화석으로 교통당구석에 걸렸지만 생명이 위급한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단속하기는커녕 위반자의 행위를 도와주려고 나설 수 있어요. 필자의 시가 있어요. 그거에 범칙금에 관한 명상에 사유죠. 쉽게 말하면 다리다의 말로 하면 사유인데 나는 명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의 매일 다니는 길이었다. 올림픽대로에서 분당 가는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끼어들었는데 어제는 교통경찰관에게 걸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통경찰관이 머뭇거리면서 여러 번 물어보고 왔다. 동의하시느냐고. 그래서 동의를 하고
범칙금 납부 통보소를 받았는데 금액 3만 원,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 내용,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끼어들어간 건 맞으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차선을 바뀌기 위해 어디선가 끼어들어가 줄지어서 서 있는 차량 사이 어딘가로 끼어들어가야 하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어떻게든 끼어들어가야 하는 실정인데 이어져 있는 차량이 공간을 잘 내어주지 않아서 머뭇머뭇 달리다가 너무 앞으로 가서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때는 너무 앞에서 얌체같이 끼어드는 것 같아서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동의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갔다. 그런데 내가 점선에서가 아니라 실선에서,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없는 선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똑같은 도로를 달려가면서 차선을 유심히 보았는데 그냥 끝까지 점선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되는 지점이 어딘지 명확하지 않았다. 만약 어디서부터 끼어들기가 금지 위반이 되는지 질문하였다면 경찰관이 대답하기 곤란했었을지도 몰랐다. 데리다의 말이 생각났다. 그가 어떤 글에서 There is police and police라고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러니까 경찰관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겠지만 법이라는 게 정해지면서 집행되는 게 실상이라는 것이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법이 있겠지만 그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 법조항을 즉석에서 만들면서 적용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그 세부 법조항이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경찰관에게 동의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쉽게 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근대 조직 속에서는 언제나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선언되지만 본능적으로 세부 법조항이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게 현실이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police and police라는 데리다의 문장은 이러한 법의 이중성을 뚜렷하게 보여줘요. 법이라는 게 근대국가, 법치국가의 근간이죠.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평등의 원칙이 근대국가의 법체계로 구현되었는데 헌법 제1조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는 이유도 법체계가 한국이라는 근대국가를 만든 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근대법이 이중적이 되는 이유는 경찰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연유로 경찰이 부패할 여유가 생기면 이런 연유로 경찰의 부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글에서 경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원, 검찰, 세무집회의원, 기자 등을 비롯한 이게 요새 검찰개혁 어쩌고 그러죠? 법원개혁 어쩌고. 근데 국회의원도 개혁해야 하고 기자도 개혁해야 돼요. 근대 국가의 권리를 가진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을 대표하는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혁으로 될까요? 그런데 혁명밖에 없겠죠. 경찰과 경찰이 있다고 말하듯이 there is law and law라고 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명론을 적용하면 앞에 law는 법의 원칙이고 뒤에 뒷부분의 law는 법의 현실 적용을 말해요. 너무 오래 딴 얘기를 했으니까 위에 인용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여기서 이러한 정의나 불화의 정의를 여러 법 위에 있는 법에 따라 간혹 명하는 것을 사유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 법 위에 있는 법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은 또한 해체를 작동하게 하거나 해체를 정의로서 구치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 법 권리를 넘어서는 정의에 기초한 이러한 법 권리. 요 말이 이제, 요 말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공간을 제한 없이 열어주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주권을 갖는 무조건성이 역사 가운데 취할 수 있었던 모든 규정된 양상을 탈구축 해체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 권리를 넘어서는 정의에 기초한 이러한 법 권리라는 구절은 바로 이러한 법의 이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경찰이 이중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의를 생각할 차례예요. There is justice and justice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문자를 쓰는 justice와 소문자를 쓰는 justice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문자 정의는 신의 정의, 법이나 검찰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유일시나 자연법에 근거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대문자 정의를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소문자 정의일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소문자 정의가 현실 세계에 표현된 것이 법이고 그러한 법 체계에 근거하여 행위 체계를 만들면서 경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니까요. 게다가 이곳에서 하려는 말은 근대 법 체계에 근거하는 법 권리를 넘어서는 정의에 기초한 이런 법 권리. 즉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근대 법 체계를 넘어서는
해체하여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정의에 기초한 법 권리를 넘어서는 정의, 새로운 이러한 법 권리를 사유해야 할 필요성, 사유, 시급하다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대학, 특히 인문학에게 공간을 제한 없이 열어주어야 하고, 이 주권을 갖는 무조건성이 역사 가운데 취할 수 있었던 모든 규정된 양상을 해체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인문학의 이념은 기존 근대의 인문학의 인본주의적 이념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체제를 해체하는 새로운 인문학의 길이어야 한다는 점을 대다가 바로 뒤이어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문학 개념을 확대하고 재고안해 내야 합니다. 뭐, 제 생각에 단순히 인문학과 인문학의 오래된 한편으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제가 믿고 있는 정전들을 수없이 결부시키는 보수적이고 인문학적인 개념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인문학의 이 새로운 개념에는 자기 전통에 충실히 임하면서도 법학, 번역 이론들 이어서 앵글로색슨 문화권에서 독창적으로 형성된 것 중 하나인 우리가 문학이론, 철학, 언어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등을 독창적으로 결합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이 모든 장소에서 펼쳐지는 해체적 실천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편으로 자율, 저항, 불복종, 불화의 원리, 학술적 지와 장 전체와 동일한 외연을 가는 원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더는 인문학보다는 번영된 인문학에 속할 현전, 재고안, 주제, 토론 전용 장소를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의 대문자 정의는 인문학의 정의겠죠. 전통이겠죠. 따라서 데리다가 한편으로 자율, 저항, 학술적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거는 인문학의 전통이죠. 그거는 탈근대 시대의 전환을 위한 사회의 핵심 전형이 돼야 하는 자격증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문학을 위한 소문자 정의는 요거 이렇게 된 거. 요거는 현전, 재고안, 주제 토론 전용 장소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토론되는 곳이죠. 그래서 세분하게 이 항목은 세분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문자 정의에서는 금연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문학보다 변형된 인문학에 속한 현전이라고 인문학의 소문자 정의를 정의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기존의 근대 인문학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변형된 인문학이라는 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문자 인문학 정의는 하나지만 소문자 인문학 정의는 두 개인 거죠. 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지금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대문자 정의와 같은 인문학 전통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 정의와 같은 현실적인 행위라는 사유의 차원이 있는데 이 사유의 차원이 두 개라는 거죠. 하나는 근대인문학의 단계, 다른 하나는 이 변형인문학에 말할 수 있는 탈근대인문학의 단계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단위란을 읽으면서도 다 한 단어인데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의 발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문학을 위한 이런 사유를 위한 이 3차원 방정식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을 왜 문학에 대한 물음에 우리가 문학적 호구라고 부르는 민주적 제도에 특정한 시뮬라크르에 마치인 것처럼 해 그뿐 아니라 직업이며 그 미래에 가는 물음에까지도 되풀이해서 연결짓는 것일까요? 단순히 일만은 아닌 노동의 역사를 통해 그런 다음 늘 직업만은 아닌 일의 역사를 통해 또 다음으로 늘 교수의 역사만은 아닌 직업의 역사를 통해 저는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이 문제의식을 서약에 참여의 약속의 믿음에 따른 행위에 믿음의 선언에 신념 고백에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이 신념 고백은 대학에서 그 중에서도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를 무조건성의 원리가 스스로 현시하는 이 장소에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지혜에 연관 짓습니다. 이곳에 제기한 질문은 새로운 시대에 사회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전 세계를 다시 쓰는 거죠. 인문학이 이런 문제의 사유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문제의 사유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인문학이 데리다가 조건 없는 대학이라고 명명하는 새로운 대학과 새로운 인문학에 무조건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리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죠. 무조건적인 자유는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런 일을 안 한다면 새로운 인문학의 행위는 사유행위는 당연히 아직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이 문제의식을 서약에 참여에 약속에 믿음에 따른 행위에 믿음의 선언에 신념 고백에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형태의 제도가 창조될 수 없는 창조될지 알 수가 없었던 이 르네상스와 비슷한 그치? 그런 탈근대를 위한 르네상스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나 서약이나 참여나 약속이나 신념 고백 같은 믿음의 선언이나 믿음에 따른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행위를 위한 사유니까 인문학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인문학의 사유 분야와 내용의 사례 등을 데리다가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일만이 하는 노동의 역사를 통해 그런 다음 늘 직업만은 아닌 일의 역사를 통해라는 구문에서처럼 노동이나 직업의 체제의 근본적인 위기 앞에서 근대적인 노동이나 직업의 체제의 근본적인 위기가 있죠. 대문자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라는 원칙을 사유하여 새로운 일의 형태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인문학이 사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이러한 3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또 다음으로 늘 교수의 역사만이 아닌 직업의 역사를 다시 사유해야 되는 거죠. 즉 지금까지 대학 교수의 역사가 근대 사회와 국가를 유지 발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교수라는 직업이 만들어지는 원천으로 돌아가서 즉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던 시대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교수의 대학을 다시 한번 사유할 필요가 있다고 데리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유를 위해 인문학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사유 형태가 문학에 대한 물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리다의 철학 에세이가 문학 에세이처럼 읽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데리다가 왜 철학의 행위에 문학의 양상을 도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문학적 허구라고 부르는 민주주의 제도에 특정한 시밀라 크루에 마치 인 것처럼에 그뿐 아니라 직업이며 그 미래에 관련된 물음에까지도 되풀이해서 연결짓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묘사는 문학적 허구라고 부를 수 있는 문학적 표현이 문학의 분야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제도의 사유와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독특한 탈근대 인식인 시밀라 크루에이리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직업이며 그 미래에 관한 물음 등 인류 대다수의 경제적인 삶의 양태까지도 문학적 허구가 연관된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데리다가 문학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문학평론가나 문학연구가의 입장이 아니라 탈근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의 대표적인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 것처럼 불어는 꽃무고 영어로는 like인데 이 문학적 수사법에서 은유와 구별되는 직유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거는 언어, 사물처럼 1대1 대응되지 않는 비유법이야말로 문학을 다른 사물과 구별짓는 산문 언어와 구별짓는 특징이죠. 근대 문학이 법률 언어를 비롯한 다른 산문 언어와 구별되는 이유는 바로 은유와 직유라는 수사법에서 비롯돼요. 너는 살인자라는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선고에 사용되는 법률 언어가 대표하는 산문은 그 언어가 대표하는 현실이 일대일 대응하죠. 그렇지만 영국 문에서 발해되는 너는 살인자라는 선언은 언어와 그 언어가 대표하는 현실은 일대일 대응하지 않죠. 즉 판사나 검사가 발화하는 너는 살인자라는 문장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실질적인 행위 수행 능력을 받는 반면에 영국의 등장인물이 발화하는 너는 살인자라는 대화는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진술일 뿐이에요. 게다가 오스틴의 행위 수행적 발화의 행위와 진위 수행적 발화의 행위의 구별을 생각하고 있는 게 뚜렷해요. 오스틴이라는 연어학자의 행위 수행적 발화의 행위가 판사의 판결이나 범사의 선고라면 진술적 발화행위는 영국문의 등장인물의 대사라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고전이 되다시피 한 오스틴의 행위수행적 발화행위와 진위수행적 발화행위의
구별을 저는 대체로 오래도록 신뢰할 것입니다. 이 구별은 금세기의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술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구별은 대학 안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별을 생겨나게 하고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것도 계산 불가능한 결과들과 더불어 인문학에서, 그리고 인문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진위 진술적인 것과 행위 수행적인 것 사이에 이러한 구별이 갖는 힘, 정당성, 필연성을 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어느 정도 새로 지점에 조달한 다음 이 구별의 이의를 제기하고 물러나기보다는 그 전체들을 살펴보고 이 구별을 분석해 볼 기회가 제게는 자주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고전이 되기 한 오스틴의 이러한 구별법을 충실히 따른 것 같지는 않아요. 행위 수행적 발행이가 사물을 1대1 대응을 전제하지 못한다면 너는 살인자라는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선고를 통한 근대 법체계의 집행이 불가능해지겠죠? 그죠? 민주적 제도를 이런 식으로 문학적 허구라고 여기게 된다면 민주적 제도가 기반하는 근대 법체계도 문학적 허구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선고를 진리가 아니라 허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There is police and police라고 데이터의 문장에서 드러나듯이 진리 행위의 수행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 수행적 발화에 허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위 수행적 발화 행위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나는 길을 간다와 같은 평범한 산문 문장의 경우에도 무엇인 것처럼의 직위법 같은 문학적 허구로 1대1 대응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사무엘 베켓이 고도를 기다리며죠. 너무나 일상적인 용어인데 하나도 사실이 아니죠. 데리다가 오스틴의 행위 수행과 진위 진술의 문장 구별법의 전통을 수행하면서도 받아들인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 내부에서 해체하는 내파하는 이유는 다른 구명론에서의 저항과 마찬가지 전략이에요. 탈근대 시대의 언어 수행론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스틴의 고전주의적인 언어 수행 이론을 고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장소야말로 정확히 말해서 당도할 것, 우리가 당도하거나 우리에게 당도하는 무엇, 사건, 일어날 일의 장소로서 행위 수행적인 것, 행위 수행적 권력을 진위지술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개의치 않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문학에서 그리고 인문학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지막과 동시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시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데리다는 판사나 검사의 법률행위가 발휘하는 행위수행적 권력의 힘에 개의치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진위,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진술, 진위 진술적인 것도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려야 할 것인데 인문학에 의해서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민주적인 제도와 미래의 직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인문학을 신뢰하는 이유는 오스틴의 이 진술 구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오스틴의 구분법은 언어와 사물의 1대1 대응 체계가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언어 체계가 페리스 폴리스 앤 폴리스에 보았듯이 현실 세계에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시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데리다가 문학적인 수사법인 직유법을 사용하여 오스틴이 대표적인 고전적 언어론의 기반을 두고 있던 인문학의 시대가 끝나버렸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언은 중세에서 근대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환할 때 문학의 역할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중세 중 하나의 세대가 끝나가면서 그 시대 내내 일상세계에서 통용되던 산문의 체제가 무너져 버리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게 바로 그거예요. 키사도가 일상의 언어의 핵심이었던 중세의 언어 체제가 무너져 버린 상황을 극적으로 재현하면서 중세의 마지막과 동시에 근대의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소설이 엄청 중요하죠. 이처럼 중세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근대의 세계관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중세의 언어 체계를 대체하는 근대의 언어 체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 문학이었죠. 문학은 특히 근대 문학은 언어의 최전선에서 인본주의를 위해 언어의 영역을 넓혀가는 도구였어요.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은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고백행위가 중심이 되는 연애 소설에서 그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려면 나의 낭만적 사랑이란 근대적 감정에 대한 확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데 너의 낭만적 사랑이란 근대적 감정에 기반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과정이죠. 이처럼 시, 소설 등 문학이 중세의 언어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근대 언어 체계를 수입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러니까 문학의 선봉적인 역할에 뒤이어서 근대의 법체계라는 근대 산문 언어 체계가 구축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데리다의 선언은 시와 소설 등 문학 언어가 수행하는 새로운 시대, 중세에서 전환 당시 근대 선봉적 역할을 이제는 인문학, 그러니까 새로운 인문학이 믿는다는 주장인 거예요. 이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학적 철학의 양상을 선취하고 있는 거죠. 마치 노동의 종말이 세계의 기원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치 무엇인 것처럼이라고. 저는 분명 마치 무엇인 것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의 역사에 관찰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처럼로서, 그 자체로서, 마치인 것처럼에 관한 고찰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상현실적인 정치도 이 고찰에 포함되겠죠. 문학적인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아주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무엇인 것처럼이라고. 저는 마치 무엇인 것처럼이라고 말한다. 데리다가 마치 문학적 수사법이 다소 의아스럽게 여겨지려고 판단하는 이유는 노동의 역사, 가상현실적인 것이 정치, 이런 권력의 문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사용하고 노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인데도 문학적 수사법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마치 노동의 종말이 세계의 기원인 것처럼이라고 말할 때처럼 노동의 종말이라는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사유하고 있는데 문학적인 용어로 쓰는 거죠. 노동의 문제, 그것도 노동의 종말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문학적 수사법의 틀 안에서 사유하겠다고. 아니, 그것이 세계의 기원이 될 수 있으니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노동을 구별했던 것처럼 데리다가 말하는 노동은 근대 사회 체제의 일의 형태고, 노동의 종말은 근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일의 체계가 끝났다는 주장이에요. 노동의 종말이 세계의 기원이라는 논리는 근대 사회의 일, 노동의 형태가 그 효력을 다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기원 시작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 새로운 세계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신앙 고백처럼 미래에 대한 신념의 고백밖에 될 수 없으니까 사물과 1대1 대응이 가능했던 오스틴 류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마치 문화인 것처럼이라고 수사법으로 제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무엇인가처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마치 노동의 종말이 세계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라고 아직 말했다는 사실을 주시해 주기 바랍니다. 묘한 말이죠. 무엇이 되었건 또 어찌 되었건 저는 말하지 않았으며 주저를 붙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마치 무엇인 것처럼의 일례를, 맥락을 작동하게 놔두었어 좀 하듯이 저는 기묘한 이 종속절을 공중에 매달아 놓은 채 단절 상황에 내맡겨 버렸습니다. 마치 인것처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마치 노동의 종말이 세계의 기원인 것처럼이라고 말했지, 마치 노동의 종말이 세계의 기원인 것 같습니다라고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시해달라고 말할 때 데리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거는 철학의 핵심 논리와 가까워요. 마치 노동의 종말이 세계의 기원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회과학적인 진술, 즉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진위 진술에 가까워요. 그러나 마치 노동의 종말이 세계의 기원인 것처럼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시의 한 행처럼 문학적 진술, 즉 허구적인 세계를 사유하는 행위에 불과해요. 데리다가 사유하려는 내용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사회 현상이지만, 데리다가 사유하려는 형식은 사회과학이 아니라 문학에 가까운 인문학적 방식이라는 점이 데리다의 시대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요.
대리라는 기존의 근대 사회의 노동은 이제 더는 인간에게 유의미한 일의 형식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노동의 종말이 정말 종말이려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의 형식이 도래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계의 기원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도래하지는 않은 세계의 기원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인 것처럼의 수사법이 기존의 개념 체계 전부를 새롭게 조직하게 만들도록 인간 고유의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에 기반하는 기존의 산문 체계 언어의 좌절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일련의 마치인 것처럼 좌절시킨 이 대립이야말로 기본 개념 전부를 조직합니다. 모든 대립 속에서 이 개념들이 결정되고 이 개념들이 인간 고유의 것, 인간의 인간성을 결정합니다. 제 생각에 칸트는 자연과 예술 사이의 일련의 대립을 지나치게 신뢰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데리다가 하고 싶은 말은 소위 인본주의죠. 인간주의 중심주의는 단지 자연과 예술의 대립처럼 비인간 세계를 대립적으로 배척함으로써 구축된 인위적 세계였다는 체계였던 뿐이라는 지적인 거예요. 데리다는 필자와 달리 새로운 시대에 임박한 도래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 노동의 종말, 세계의 기원을 말하면서도 그 말하는 내용보다는 그 말하는 형식의 비현실적인 측면에 관심을 집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도해 보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라고 자신의 현실 세계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적 허구처럼 상상해 보는데 그치는지 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도해 보려는 건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 마치인 것처럼을 어떤 사건에 관한 사유와 즉 아마도 일어날 수 있을 뭔가 발생한다고 제 장소를 발견하리라고 가정해 보게 되는 그 일에 관한 사유와 이를테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에 관한 사유와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장소를 가지려면 마치인 것처럼의 질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사건의 장소는 마치인 것처럼의 논리 체계를 부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실적이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장소 자체가 영토적, 따라서 국가적 뿌리에서 벗어난 가상 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그렇게 장소 자체가 장소의 양성에 종속되어 버릴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에르다의 사건은 아니 사건이라고 말해준 사건은 평범한 일상 세계 속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사건은 발생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거죠. 유의미한 사태고요. 예를 들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에 관한 사유라는 구문은 근대의 노동이 종말을 고한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일의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일에 관한 사유야말로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의 핵심 과업이겠죠. 이러한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발생하려면 마치 이런 문학적 은유의 참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데리다가 소위 그 실현 과정에 거의 절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비관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데리다는 이러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근대 사회 체계에서 존재하는 장소 자체가 영토적, 따라서 국가적 부지가 이미 이제 무의미해 버린 시대이며 그런 장소를 벗어나 가상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그런 장소가 장소의 양상에 종속되어 버릴 때이기에 그러니까 노동 등 기존의 근대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장소의 양상에 도래할 것이다. 근대 국가는 아니니까. 이제 국가적 뿌리는 아니니까. 지금 노동이 국가에 동속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저는 반드시 내일 일어날 것은 아닌 아마도 저는 아마도라고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로서의 한 사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대학에 의해 다가올 대학을 통해 대학 덕분에 대학이라고 불리는 곳 안에서 지나가고 일어날 사건 여전히 정의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할 우리가 단 한 번도 대학 내부를 다시 말해 주권적 대학의 고유한 본질을 그리고 대학 내부에서 인문학이라는 이름하에 고유한 방식으로 여전히 찾아낼 수 있을 무언가를 단 한 번도 찾아내는 법을 몰랐다고 가정해야 할 그런 사건 말입니다. 데리다가 탈국가적인
탈근대적 시대에 도래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가상현실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IT 선진국이나 한국의 학자였다면 근대 국가라는 장소를 벗어난 가상현실 속의 게임의 공동체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임이라는 노동이 아닌 일의 형태를 목격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데리다가 대학, 특히 인문학이 언젠가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유의 요람으로 여기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데리다는 이러한 인문학에 대한 신념 고백이 큰 소리로 꿈을 꾸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종의 유산, 학술적 직업의 미래, 또 교수의 고백, 공인의 미래, 거기서 파생된 권위의 원칙, 신념 고백 사이에 일종의 근접성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탈근다라고 말할 수 있을 새로운 시대를 사유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인물을 맡을 수 있을 다른 분야가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인문학 외에 이런 모호하기 짝이 없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거의 어림짐작해가며 해체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업을 그렇지만 다가올 민주주의와 노동의 정말 등 세계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과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신념이에요. 다시 말해 그것은 책임의 안가주망이라고 하는 점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순수한 삶을 초과합니다. 라고 데리다가 인문학 과학 교수의 과업을 설명한 이유는 기존의 인문학적 대학의 업무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순수한 삶에 집중하는 상합탑 속에서의 과업이었다면 지금 요구되는 새로운 인문학은 책임의 안가즈망을 수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철학자가 된다거나 철학을 적절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약속에 의해 공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철학에 전념하는 일에 철학을 위해 증언하는 일에 게다가 철학을 위해 싸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 책임을 지는 이 안가주망입니다. 그것은 이론으로도 실천으로도 환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언하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것의 내용, 대상이 이론적이거나 진술적인 진술에 머문다고 해도 프로페서, 공언하다, 가르치다, 고백하다는 항상 행위 수행적 발화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공언하는 행위가 행위 수행적 발화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행위 수행적 발화하는 사건 내지 생산하는 사건이 오로지 이 언어적 약속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발화와 우화, 설화, 허구와의 근접성, 마치 인것처럼과의 근접성은 항상 강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문학의 교수는 기존의 이론 행위에 자신의 행위를 국한하려고 해도 그 새로움 때문에 저절로 안가주망의 실천으로 진행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철학에 전념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도 철학을 위해 싸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도 실천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라고 데리다가 말하듯이 이론에나 실천에 국한하는 교수의 삶은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이를 위해 오스틴의 설명법을 동원하지만 오스틴의 구분법을 위반하면서 데리다가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것의 내용, 대상, 이 이론적이거나 진술적 질서에 머문다고 해도 항상 행위 수행적 발화행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산문과 문학의 구별이 불가능해지며 새로운 시대를 사유하는 새로운 인문학의 발화, 우화, 소설, 허구와의 근접성, 마치 인것인 것처럼과의 근접성은 항상 강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위한 인문학적 사유가 공헌하는 행위가 행위 수행적 발화행위이기는 하지만 오로지 이 언어적 약속에 의존하기 때문에 행위 수행적 발화하는 사건 내지 생산하는 사건이지만 법률 언어 등 산문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 없고 예? 행위 수행이지만 문학적 허구의 언어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행위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문학의 발생을 초래한 새로운 시대는 누보 로망이나 초현실주의 등 문학의 행위와 연구에서도 아주 교편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치 수십 년 동안 비평과 창작, 일기와 쓰기, 교사와 작가 등을 서로 구별할 수 있다고 쓰기와 언어에서 이양자를 구별하는 게 항상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주 분개하며 내보인 저항과 항의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셸 풀코와 롤랑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이라고 정의한 바 있어요.
요컨대 세상의 문제 문제를 다 아는 것 같은 권위를 가진 저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그저 글을 쓰는 작가일 뿐이게 되어 버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창작과 비평의 상하관계도 예상할 수 없고 글 쓰는 독자와 글 읽는 독자의 위계 질서도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탈근대라고 임시로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인문학은 기존의 인문학 체제에서 발생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인문학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리다가 날카롭게 지적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문학 내부에 가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인문학 내부에서 사유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단단해지고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이를 사유하는 것은 학문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중립적인 유태폐허를 사유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의 단순한 진술만을 말하는 일도 아니죠. 항상 이 분할 가능한 한계 위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곳이 그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조건 없는 대학은 새로운 인문학이 기존의 인문학을 감싸고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근대 대학을 감싸고 넘어가는 구조, 즉 포함과 초월의 구조를 가진 대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조건은 대학은 오늘날 우리가 대학이라고 부르는 울타리 안에 필연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조건은 대학은 필연적으로 배타적으로 전형적으로 교사의 형상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대학은 이 무조건성이 예고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생겨나고 자리를 탐색합니다. 아마 사유의 자리를 스스로 내주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말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죠. 종종 조건이라는 논리와 어휘를 분명 넘어서려는 곳에서조차 말입니다. 데리다가 오늘이나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언젠가는 꼭 발생할 사건으로서 새로운 대학과 인문학을 꿈꾸고 있었다면 필자는 그 오늘이나 내일이 지금의 오늘이나 지금의 내일이 되지 못한다면 노동의 종말의 현실에 직면한 오늘의 대학생들과 세계의 기원을 모르는 오늘의 대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교수로서 경험하면서 그 은박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인문학의 핵심 학과, 영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시 개론 강좌에서 데리다와 달리 세계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행위 수행적인 양태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물이 2002년 공부는 왜 하는가 영시개론 입문이에요. 데리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필자의 시도를 검토하면서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을 자세히 읽으면서 새로운 인문학의 도래의 임박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